네, 오늘 섹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요. 먼저 테이버 작가님. 네. 자율주행이 레벨 4라고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레벨 한 6까지 있죠? 네. 네. 5까지 있습니다. 5까지 있습니까? 네. 0부터 5까지면 6단계가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레벨 4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레벨 4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줄어든다라고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벨 4에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보다 좀 더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상황에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정부에서 혹은 인프라에서 얼마나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도 이제 자율주행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느끼실 텐데, 자율주행을 실제로 쓰는 거는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간선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정도로 사용하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교차로에서 이렇게 약간 좌회전 우회전을 한다든지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자율주행이 레벨이 업되는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매우 좀 도전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자율주행 테스트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오전장에 강한 모습이 연출돼서 먼저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줄 평을 저희가 두 분에게 또 받아봤습니다. 두 분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테이버 작가의 의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지금도 충분히 편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예, 저는 제 차가 자율주행이 안 돼서 억지로 튠을 해서 자율주행을 달았던 그런 정도로. 저도 경험을 좀 해봤는데 정말 편하긴 일부 구간에서는요.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을 또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에서 이 이슈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건 현대모비스는 2% 하락을 하고요. 그 아래 부품단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부품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여전히 테마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을 누가 벌 거냐에 있어서 좀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좀 앞으로 진행시킬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구독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이나 소프트웨어단에서는 돈을 벌 파이가 매우 작은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라이다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이미 자동차의 부품은 다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단기성 테마로 보셔야 되고, 중장기로 놓고 보시면은 그게 현대모비스가 할 사업이 될지, 현대차가 할 사업이 될지, 혹은 기아가 할 사업이 될지, 그리고는 구독료는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구독요금제로 이거를 또 비즈니스 전환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모든 자동차 업체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을 도입하면서 이걸 무료로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 급등이 좀 연출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도 한 줄 평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보겠습니다. 내용 짧게 팩트 위주로 주셨어요. 이 군웅할 거라는 네. 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시기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유비관우 조조가 한참 이제 황야를 떠돌 네. 때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테슬라만 바라보면서 사실은 FSD를 계속 시장을 주목을 했었는데, 그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선두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2016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개발을 추구를 해왔던 슈퍼컴퓨터 도저에 대해서 또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어떤 문제가 나느냐,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몇 단계가 왔느냐에 대한 지적을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벤치마크를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지금 슈퍼컴퓨터 도조의 지금 최고 책임자가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력으로 주축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주최를 해왔고, 또 AI 하드웨어 그리고 실리콘 구성까지 책임을 다했었던 이 가네시 벤카타라만이 또 마찬가지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점입니다. 지금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 더 나가서 지금 자율주행 부분을 좀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계속 진입을 하고 있죠. 이런 빌미 쪽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현대, 기아 그리고 각 해외 각국에 있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 시장을 결코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은 결국은 구독료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월 199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걸 지금 99달러로 지금 가격을 조정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적 압박 그리고 영업의 마진율에 대한 극한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저는 현대를 비롯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발판을 뻗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지금 이런 어떤 위기에 있는 경각에 있을 때가 핵심이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고 대표님을 말씀 좀 들었는데 자율주행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는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헤게모니는 국내 판매차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다시 한번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어떤 게 벌어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제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완전히 장악을 한다 하면은 일단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쪽 시장을 좀 보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AI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지금 이제 사명을 변경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오픈 AI 소스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체 AI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뭐 스타링크와 같은 이런 어떤 중계 위성 관련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독점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동맹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동안의 GPU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강세를 하다 보니까 뭐 인텔이라던가 뭐 퀄컴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반 엔비디아 동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반도체 시장들이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차라리 독점을 한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견제하는 입장으로 다른 기업들이 동맹 가능성으로 시장을 다시 재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독점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여전히 이제 점유율 문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 테슬라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었고 비중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대차도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만의 돌파구만 보고 매출만을 보고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유럽, 중동 그리고 인도 시장이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대가 인도 시장에서의 지금 매력을 굉장히 좀 고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 작가님 한 줄평 좀 들어볼까요? 한 줄 평은 밑에 나오겠죠? 네,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브렌트유 100달러까지 안정권이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일단 차트를 띄워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전쟁이 더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원자재 시장의 충격 혹은 이게 금리에 대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충격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브렌트유 기준에서는 90달러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그죠, 여기 크루드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냐 그러면은 오히려 전쟁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주말 사이에 좀 싸웠으나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유가는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4.6이라고 하는 10년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좀 더 이제 하락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국제유가를 잡을 거냐? 그리고는 국제유가와 전쟁으로 이슈를 잡아서 이거는 매도 시그널로 잡을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이슈와 금리 인하 이슈로 해가지고 채권 시장의 흔들림, 외환 시장의 흔들림으로 내가 시장을 대응할 거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브렌트유 100달러 정도 선까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채권 시장 10년물 기준으로 5% 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10월에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그때 비슷한 시기를 놓고 보시면은 브렌트유가 당시에 95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이 약간 쇼크를 일으킬 때 발작을 일으킬 때 그때 원자재 가격이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라인이 그 당시에 90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그 국제유가 크루드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부르는 WTI 기준으로 보시든 아니면 브렌트 기준으로 보시든 작년 고점 수준을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는 지금 전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유가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를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수요를 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증시 하나의 참고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 유가는 떨어질 수 있다. 테이버 작가의 유가 관련해서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의견일지 역시 열어봐야겠죠. 한 줄 평 공개합니다. 바이든 한마디에 일단 한숨이라고 주셨는데 어떤 한마디인지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회자가 되는 부분들이 뭐 앞서서 작가님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지난번 이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했던 것도 사실 이 시기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 여파가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점점 내리지를 못했었죠.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했던 언급은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침공하기 전에 이제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앞으로의 어떤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절대 전면전을 하지 마라라고 인지를 먼저 했었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중동의 전면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독자적인 병력만으로는 절대 전면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미군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처럼 대규모의 병력이 지금 파견된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방공체로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아이언돔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왜 지금 미국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방위분담금을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우리 주한미군처럼 주둔군을 이제 병력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병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뭐 막사도 관리해야 되고 훈련장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방공체계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자국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고도 방어체계였던 이 아이언돔을 이제 실제 개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걸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위금을 달라고 한 조건으로 그래서 미군은 이 아이언돔에 대한 기본 설계 내용을 그러니까 설계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대신 방위금 지급을 하겠다. 대신 우리가 주둔군을 그만큼 조금 일부 철수시키겠다. 이런 조항을 얘기를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면전을 진행한다는 거는 결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우세했습니다. 많은 기술력과 그리고 서방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인력 싸움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포탄도 하루에 한 발 내지 두 발밖에 쏘지 못합니다. 물자단도 문제지만은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면전은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제 브렌트유 관련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중진류, 그러니까 텍사스 중진류의 WTI와 좀 비교를 하셨을 때는 지금 기존의 유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 노드스트림 통해서 이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이쪽을 많이 이제 수입을 했었죠. 주로 러시아와 중국 원자로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해 유지에서 나오고 있는 브렌트유가 조금 소폭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국채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텍사스 중진류인 WTI 가격을 좀 추정을 하시되 단기적인 상승만 보고 접근하시다가는 오히려 영레깅으로 역으로 위험에 처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탑승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섹터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여겨드리겠습니다. 네, 사지 못한 섹터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요. 간밤에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신청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9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보조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받은 만큼 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누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말에 조카를 좀 보고 왔는데 조카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조카한테 용돈을 왜 주십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죠. 네. 조카가 나한테 좀 더 관심을 줬으면 그쵸. 좋겠고. 그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한테 왜 보조금을 줬을까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 어찌 보면 이게 족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호재냐 악재냐 그런 것보다는 받은 만큼 뭔가를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똔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핵심이 되는 거는 미국의 공장을 더 짓는다라는 거. 그리고는 그 규모가 TSMC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점점 더 확대된다라는 거. 이것은 AI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의 물결 위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더 많은 투자가 발생한다라는 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 사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매일경제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85,500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85,500원 같은 경우 혹은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1선 밑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얘기가 나오면은 돌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좀 있으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채권 시장의 패닉에 의해서 외환 시장의 패닉에 의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전쟁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전쟁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10년물 5%까지 밀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만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텐데 그 매수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핵심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했던 반도체, AI, 수출, 실적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에 의한 매도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바닥을 잡을 거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돌릴 때까지 분할 매수할 거야라고 접근을 하셔야 어찌 보면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86,000원에서 8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거진 밀린 게 지금 다시 86,000원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한 7%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 충분히 정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반전자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분할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바닥을 생각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콕 집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한 줄평 내용도 저희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앞서 해주신 채권금리 안정, 수급 1등 섹터 될 거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덕구 대표님은 어떤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입니다. 엔비디아에 맞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앞서 수급 이야기도 들었고 채권금리와의 연동성 21선 이런 이야기들을 체크해봤는데요. 삼성전자는 쉬지만 그 아랫단 부품주 장비 쪽의 흐름이 오늘 강하잖아요. 투자 전략 주시죠. 우선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생산 라인을 지금 분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평택 공장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이제 지금 타이틀로서 엔비디아에 맞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HBM3를 납품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만 의존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오픈 AI까지도 초거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우리가 구축 공급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편히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은 내일 사흘에 한 개꼴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생성 AI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캐파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생산이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공장들이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반적인 생성 AI인 AI와 그리고 이제 향후 범용 AI인 AGI까지 이제 적용을 했을 때면은 이제 AGI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용 지능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용자 개별의 데이터들을 각각의 저장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수요 부분들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4억 달러를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4월 9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이제 발표가 났다는 내용인데 TSMC가 이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66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 직접 투자 규모로서는 역대 최고 규모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추가로 50억 불 가량을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가 이 부분까지 조금 더 가다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나노 공정에 대해서 우선 선두권을 갖고 있는 이 TSMC에게 조금 더 앞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평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그리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하게 지금도 주목해 보셔야 한다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섹터 전략은 여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상황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10시 20분 구간 실시간 특징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 급증 종목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유가,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위주로 움직였다라면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석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워트, 메가스터디 교육, S바이오메딕스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유가를 100달러까지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와 같은 정유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레벨4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메가스터디 교육이 눈에 띄는데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M&A는 불발되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600억 원 규모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S바이오메딕스, 이 파킨슨병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재 특징주와 함께 살펴봤고요. 어떤 종목 분석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테이블 작가님. 반도체 장비주가 그래도 좀 움직이네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장비주는 아침에 이슈가 나왔던 게 HPSP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좀 네.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매각 기사가 나오면서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 또 오전에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료와 이슈가 있는 그런 쪽에 시장의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도 어찌 보면 시장이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어찌 보면은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또 진출한다는 점 역시도 아니 더 많은 공장을 지으면은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확실한 쪽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트도 오늘 앞서서 김유정 아나운서의 브리핑을 통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 워트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하거든요. 네. 네, 어제도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서 네. 어떤 재료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전략을 일단은 어떻게 세워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단타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네.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된 지 한 7개월 정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기업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기업을 까보시면은 아주 뭐 우리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매우 필수적인 뭐 이런 장비를 만드냐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뭐 챔버라든지 아니면 뭐 온도 습도 조절 장치라든지 이런 거로 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의 매매 재료로 어찌 보면은 거래량에 의해 가지고 수급에 의해 가지고 움직임이 발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신규 상장주는 오버행 이슈가 매우 좀 크게 작동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일정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트에 대해서는 투자 시기를 좀 짧게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김 대표님, HPSP는 오늘이 장날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뭐 그동안 이제 논란이 좀 나왔던 원인이 뭔가를 좀 수습해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HPSP가 갑자기 뭐 매각 논란이 나오느냐라고 보신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HPSP 같은 경우는 고압 어닝 수소, 그러니까 수소 어닝 장비를 지금 이제 매출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독점 구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속설이 좀 낭설이 좀 돌아가는 원인이 언제 나오냐면은 제2의 후보가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 IT에서도 우리가 네이버가 절대적 강자가 위치했을 때 카카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 HPSP와 지금 더불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21년도에 개발을 이제 사실상 완료를 준비 다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HPSP가 지금 특허 소송을 지금 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걸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해야지만이 특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둘 중 하나만 만약에 예스티 쪽이 가져간다 하면은 그럼 HPSP 입장에서 이제 독점 구조가 이제 깨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이제 매각 근거 관련된 이슈들은 좀 다소 이제 수그러들었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HP, SP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유율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지금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HP, SP의 이 어닝 장비 쪽을 만약에 내가 보고 축적 투자를 하고 싶다. 이 장비 하나만이라도 내가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무리하게 HP, SP가 지금 많이 주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HP, SP만 당겼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죠. 오히려 신흥 강제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가치주로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HP, SP와 ST를 둘 다 양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HP, SP와 ST를 좀 한 종목처럼 묶어서 어느 한쪽이 좀 올라가더라도 어느 한쪽이 조금 만회를 해주는 영향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오늘 특징주 가운데 교육주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닌데 유난히 오르는 종목이 바로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이 종목이요. 1,600억 규모의 주주 환원 발표를 하면서 장중 2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2% 가깝게 하락하거든요. 테이버 작가님. 네. 그래서 교육주의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매력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뭐 발표한 내용이 3년 동안 네. 순이익이 60%, 별도 기준 순이익이 60% 정도를, 그러니까 EPS에서 60% 정도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했냐 그러면 그 전 기준으로 보시면 20, 30%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배당이 2배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 3%대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6%가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약간 시장에서의 이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무슨 교육주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도 성인 교육으로 전향해가지고 우리가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그 외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으로도 이게 사업을 확장했다 보니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성장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관심을 못 받았을 뿐 이렇게 배당을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약간 목표 주가의 이제 바텀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메가스터디는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약간 플랫폼 기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저희 교수님도 그렇고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강의를 한번 해봤지만 문제는 그게 비즈니스 모델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요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작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다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너튜브도 하다 보니까 너튜브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료라는 부분, 광고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료 결제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이 막 성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 거기에서 자격증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수익을 내고 그걸로 배당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 모델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제한적인 게 이런 사업의 가장 좀 큰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율주행 테마를 점검했는데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표님, 여기서 탑픽을 골라볼만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현대모비스를 네. 좀 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5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안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작 3월에 발표했으면은 다 끝날 문제 아니었냐 하시겠지만은 네. 결국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걸 하겠다라는 의지는 사실 뭐 어떤 공무 조직이든 어떤 기업이든 다 동일합니다. 일단 개념 설계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먼저 모집이 돼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좀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만약 자율주행 부분이다 그러면 라이다 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로소 좀 이제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오늘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8월 말에 이제 상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 그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7월, 8월 당시에 IPO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 하반기 때 상장할 거다 얘기하면서 다 올해 상반기로 다 밀렸습니다. 이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IPO를 미뤄서라도 우리가 조금 주가를 자신 있을 때 나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유 예수가 1년 물량이 풀리기까지는 그래도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이 좀 무거운데요.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와 또 교육,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테이버 작가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